유럽 축구 시장, 어쨌든 이적 시장이 시작이 되면서 겨울 이적 시장이 이제 1월 1일 날 열린 거죠. 그렇죠. 예. 1월 1일부터 이적 시장이 열리게 되면서 각 팀들이 좀 영입 행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은 국내에서 가장 관심이 있을 만한 내용들을 저희가 좀 다뤄봤습니다. 브레넌 존슨, 토트넘의 브레넌 존슨이 크리스탈 팰리스로 영입이 됐어요. 일단 그러니까 해야 할 얘긴 그건 거죠. 토트넘이 2명의 선수를 내보냈다. 그러면서 빠르게 일단 선수 정리부터 하고 있다. 네. 이 얘기는 그러면은 남은 겨울 이적 시장 동안 선수 영입도 나서야 된다. 그렇죠. 예, 이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예, 먼저 그 브레넌 존슨이 팰리스로 이건 완전 이적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래서 from North London to South. 왜냐면 팰리스는 남런던이다 보니까 그렇죠. 팀을 옮겼다. 그래서 영입을 발표하게 되어서 매우 기쁘다라고 이제 팰리스에서 올린 건데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브레넌 존슨이 고민 중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뭐 실제 그 글라스너 감독이 직접 뭐 그 설득을 했다라고 BBC에서도 보도가 나오고 했었죠. 그렇죠. 예. 어쨌든 뭐 존슨이 팰리스로 넘어가는데 합의를 한 것 같습니다. 예, 결국에는 토트넘 핫스퍼의 윙어라고 볼 수 있는 브레넌 존슨이 크리스탈 팰리스로 합류를 하게 되면서 토트넘 핫스퍼도 어쨌든 윙어의 공백이 한 자리 더 생기게 됐고, 크리스탈 팰리스는 윙어 한 자리를 더 수혈을 하게 됐습니다. 예. 네, 뭐 그러니까 팰리스는 영입이 필요했죠. 팰리스가 왜 영입이 필요했는지에 대해서는 뒤에서 조금 더 얘기하도록 하고요. 아무래도 팰리스가 급하다 보니까 구단 역대 최고 이적료, 예, 그 3,500만 파운드. 그렇죠. 유로로는 4천만 유로를 지불을 하면서 영입을 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예, 등번호는 11번이고 4년 6개월 계약을 체결했고, 이는 토트넘한테 있어서도 네 번째로 높은 이적료 수입이에요. 판매 수익. 예, 판매 수입. 그동안 토트넘이 얼마나 판매를 못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인 건데요. 그렇죠. 근데 예. 사실 요즘 이적 시장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좀 그렇게 비싸게 느껴지진 않을 수 있는데, 팰리스의 역대 최고 이적료입니다. 예. 예. 그래서 뭐 이제 그 토트넘의 역대 이적료 지출을 보면요. 뭐 그 사비 시몬스가 역대 최고 이적료고요. 그렇죠. 솔랑키, 쿠두스, 은돔벨레, 히샬리송, 브레넌 존슨이 6이었죠. 예, 그리고 암울하죠. 예. 로메로, 메디슨, 산체스, 아치그레이까지 있는데 사실 성공한 영입을 찾기가 쉽지 않죠. 예, 아직까지는 성공한 영입을 탑 10에서 찾기 힘들고, 그래도 로메로 정도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뭐 근데 로메로도 요즘 하는 거 보면은 예. 예. 아무튼 뭐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판매 수익인 건데, 솔직히 그 베일, 케인, 워커 이 세 명을 좀 비싸게 판 거 제외하고는, 물론 베르바토프도 괜찮은 금액에 팔긴 했지만 예. 그때 이제 베르바토프 에이전트가 난리를 쳤던 부분도 있고, 베르바토프도 난리를 치면서 예, 원래는 이거보다 더 비싸게 팔려고 했는데 조금 저가에 팔게 됐던 계기가 되기도 했었고요. 어쨌건 근데 브레넌 존슨이 이제 4위에 들어갑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브레넌 존슨을 영입할 때는 5,500만 유로, 판매했을 때는 4천만 유로니까 대략 한 1,500만 유로 정도의 손실을 봤다. 예. 근데 뭐 브레넌 존슨이 어쨌든 챔스를 보내준 선수 아닙니까? 유로파리그 우승을 견인했던 그런 선수이기도 한 게, 지난 유로파 결승전 토트넘과 맨유의 경기에서 결승골을 넣은 선수이기도 해요. 예. 그리고 뭐 지난 시즌까지는 물론 뭐 경기력적인 부분에서는 항상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그렇죠. 그래도 스탯은 잘 뽑는 편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데뷔 시즌에 이제 이거는 이제 트랜스퍼 마켓 기준이어가지고 옵타 기준이랑 조금 도움이 다르긴 하지만은 5골 11도움을 올렸었고, 지난 시즌은 11골 5도움. 근데 이제 문제는 이번 시즌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지난 시즌까지는 그래도 오른쪽 윙에서 뛰면서 이제 반대편에 손흥민 선수가 길게 넘겨주면은 마무리를 짓는 형태로 나름 재미를 봤다면은, 네. 그러면서 이제 팀 내에서 사실 11골이 최다골이기도 했어요, 지난 시즌. 근데 이제 문제는 이번 시즌 쿠두스가 오고 왼쪽으로 돌면서, 그러면서 이제 기량이 조금, 경기력도 더 안 좋아지고, 그리고 이제 뭐 마무리도 잘 못 지으면서, 강점이었던 마무리마저 못 지으면서 2골에 그치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토트넘 입장에서는 더 가치가 떨어지기 전에 판매를 한 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예. 근데 뭐 최다 득점자, 팀 내 최다 득점자라고 하기에는 조금은 아쉬운 성적이 냈던 것은 사실이거든요. 예. 뭐 어쨌건 간에 이렇게 되면서 이제 그 토트넘은
그 2023년 그가 2022-23 시즌 득점왕이었 팀 내 최다 득점자였던 그 30골을 넣었던 이제 해리케인은 2023년에 판매를 했었고요. 또 이제 2023-24 시즌 팀 내 최다 득점자였던 손흥민 선수를 2025년에 판매를 했고요. 또 이제 지난 시즌 팀 내 최다 득점자였던 존슨까지 판매를 하게 됐는데, 근데 뭐 존슨은 사실 킥력은 그렇게 좋은 선수는 아니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모든 슈팅이 다 박스 아니었습니다. 지난 시즌 단 하나의 중거리 슈팅조차 시도하지 않는 최대한 박스 가까이에서 마무리 짓는 유형의 선수였다라고 할 수 있는 건데요. 그렇죠. 예. 어쨌든 뭐. 근데 이제 그러면은 왜 팰리스는 존슨을 영입을 했는가? 예. 이거는 이제 그 팰리스의 기록과도 크게 결부가 되어 있거든요. 팰리스 같은 경우는 사실 이번 시즌 기대 득점이 33.57골로 프리미어리그 전체 6위예요. 이거는 나름 상위권이거든요. 네. 하지만 실제 득점은 21골로 전체 14위. 이거는 결국엔 마무리가 안 됐다라는 것을 뜻하기도 하죠. 중하위권이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 득점 대비 기대 득점이 마이너스 12.57골로 최하위예요. 그러니까 만들어가는 건 정말 잘하는 팀인데, 근데 이게 마무리가 되지 않는다. 사실 기대 득점은 34골을 넣어야 되고, 그랬으면 팰리스의 현재 순위가 더 달랐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팰리스가 글라스너 감독의 그런 지도하에서 굉장히 좋은 축구를 구사를 하고 있지만은 그 경기력 대비 성적이 나오지 않는 거는 결국 마무리에 있는 거고, 존슨의 강점은 마무리에 있으니까 존슨으로 그 부분을 어떻게든 채워보겠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존슨의 지난 시즌 그 볼을 가지고 그 기본적인 기록이랑 이제 볼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의 기록을 그 그래프로 확인을 할 수 있는 건데요. 이 선수가 확실히 그러니까 득점과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골 스리트, 이거는 이제 득점 위협인 거죠. 그리고 이제 슈팅을 얼마나 자주 하는가, 그리고 박스 안에서의 그런 위협, 이 부분이 최고조에 달해 있죠. 그리고 이 선수가 전진해서 볼을 받는 걸 되게 잘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침투해서 볼 받는 건 잘하는데, 문제는 볼을 그렇게 그 드리블 능력은 좋지는 못하고 온더볼이 좀 아쉬운. 링커 플레이가 약한 게 특히 링커 플레이가 매우 약하다는 연계 거. 플레이죠. 그리고 창의적이지 못하고 이런 것들, 드리블 볼륨도 낮고, 이런 것들이 이 선수가 경기력에 끼치는 영향력은 적지만은 효율성은 높은 그런 축구를 구사했던 이유 중에 하나인 거고요. 그냥 온더볼 능력이 워낙 떨어지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제 브레넌 존슨의 오프 더 볼 움직임을 봐도 크로스 리시버가 독보적으로 높아요. 그러니까 이 선수는 파포스트로 침투해서, 그래서 이제 반대편에서 길게 넘겨주는 땅볼 크로스를 마무리 짓는 데에 강점이 있었다. 그냥 원터치로 그냥 마무리하기만 하면 되는 선수잖아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능력은 조금은 떨어지는, 어떻게 보면 좀 단순한 선수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뭐 그렇다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팰리스한테 가장 필요한 부분은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워낙 마무리가 안 되는 팀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존슨을 영입했다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번 시즌 크리스탈 팰리스의 베스트 11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팀 내 득점을 보더라도 마테타가 8골로 가장 많고, 무뉴스, 오른쪽 윙백인 무뉴스가 3골로 이제 이스마일라 사르랑 공동 2위인 거죠. 그런데 그마저도 이스마일라 사르가 현재는 네이션스컵에 갔고요. 그리고 이제 백업 공격수인 은케티아, 그리고 게이, 그리고 이제 사실 예레미 피노가 득점이 떨어지는 게 굉장히 아쉬운 부분인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 이제 존슨이 어쩌면은 뭐 지금 당장은 이스마일라 사르의 자리에 나올 거고, 이제 이스마일라 사르가 복귀하게 되면은 피노랑 경쟁을 할 것 같긴 한데, 뭐 구단 역대 최고 이적료면은 그러면은 아마도 브레넌 존슨이 처음에는 더 중용이 되겠죠. 어쨌든 뭐 이 팰리스도 좀 이 존슨의 어떤 강점을 보고 영입을 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할지, 글래스너 감독이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할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뭐 기본적으로는 아마 이스마일라 사르가 흔들어주고, 이 선수가 드리블에 강점이 있으니까. 반면에 이제 피노랑 나올 경우에는 피노는 이제 창의적인 패스에 강점이 있는 선수거든요. 그리고 이제 마테타는 비비고 싸워주고 마무리 짓고 이런 거 힘으로 잘하니까. 일단은 밀고 들어가는. 그러니까 존슨은 이들 사이에서 침투해서 마무리 짓는 형태에 집중을 할 걸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토트넘은 이렇게 존슨까지 매각을 하게 되면서 윙 자리에
또 공백이 생기게 됐습니다. 네. 예. 특히 이제 왼쪽 윙 영입이 급하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BBC의 사미 목벨 기자 같은 경우는 12월 30일 날 이제 그 토트넘이 1월 이적 시장을 앞두고 새로운 공격수 영입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면서 얀 디오망데랑 사비뉴 모두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뭐 일단 사비뉴 같은 경우는 사실 지로나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죠. 네. 예, 지로나에서 9골 10도움을 올리면서 그러면서 라리가 최고의 윙 중에 한 명이었고, 그래서 이제 맨시티가 자기네 이제 그 자매 구단이니까 사비뉴를 영입을 해 온 건데, 그래도 지난 시즌 골은 못 넣어도 나름 드리블 돌파라던가 그리고 이제 그 도움은 굉장히 많이 올렸었거든요. 하지만 문제는 이번 시즌이죠. 그렇죠. 예, 이번 시즌은 굉장히 부진에 빠지면서 그러면서 이도움에 그치고 있습니다. 거의 뭐 본인으로 보더라도 최악의 시즌을 보내고 있긴 해요. 사실 예. 그러니까 사비뉴가 여름에 토트넘 이적에 연결되어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사비뉴도 나름 이적을 고려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데, 왜냐면은 팀 내 주전 경쟁이 힘들다 보니까 하지만은 이제 그 맨시티가 추가적인 영입에 실패하면서, 그때 원래 맨시티도 영입을 하면은 팔겠다라는 거였는데 영입을 못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남았고, 약간 조금 그것도 이번 시즌 부진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는 것 같은데요. 예, 근데 이제 브레넌 존슨과 이제 사비뉴의 뭐 그 세부 지표들을 보면은 확실히 마무리 쪽만 브레넌 존슨이 높아요. 예. 마무리 관련된 거, 슈팅 퍼센티지라던가 뭐 이제 골 그리고 이제 기대 득점 뭐 이쪽만 이제 그 브레넌 존슨이 높고, 나머지는 다 사비뉴가 지난 시즌 기준이에요. 왜냐면 이번 시즌은 둘 다 망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지난 시즌에 나머지는 다 이제 사비뉴가 위에 있었다. 특히 드리블이나 뭐 도움이라던가 패스라던가 이런 것들이 사비뉴가 더 높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비뉴가 약간 변수가 생긴 게 지난 썬더랜드와 맨시티전에서 약간 부상 이슈가 있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예. 그런 거는 토트넘 입장에서도 좀 고려할 만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예. 어쨌건 영입이 그래도 지금 연결된 선수들 중에서 가장 쉬운 건 사비뉴라고 할 수 있고요. 예, 디오망데도 연결이 되고 있죠. 그렇죠. 예, 디오망데 같은 경우는 리버풀, 첼시, 토트넘, 맨시티 같은 잉글랜드 명문 클럽들이 다 주시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라이프치히는 최소 1억 유로 내놔라. 이거 너무 비싼데? 예, 그냥 월드컵 이후, 왜냐면 19살이에요. 19살이니까 당장 급하게 팔 이유 없다. 월드컵까지, 그래서 월드컵에서 대박 치면은 그러면 더 비싸게 팔겠다. 하나로 거의 뭐 1,700억 가까이 네. 되는. 예. 그러다 보니까 뭐 그 디오망데 영입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래도 디오망데 어떤 선수인지 보면요. 예, 이번 시즌 14경기에 출전해가지고 6골 3도움. 뭐 그가 출전 시간이 처음에는 이제 교체로 나왔었거든요. 왜냐면 19살짜리 영입을 했으니까 바로 주전으로 쓰진 않잖아요. 하지만은 서서히 출전 시간을 늘려나가면서 6골 3도움을 기록을 했습니다. 포칼에서도 1골 1도움을 기록을 했고요. 근데 확실히 나이가 이렇게 어린데 좀 1군에서 주전으로 활약을 할 수 있다는 거는 큰 강점인 것 같아요. 예. 다만 이 선수 영입을 하게 된다면 조금 고민되는 게 하나가 있을 거예요. 어떤 뭐냐면은 이 선수 기록 봐봐요. 오른쪽 윙에서 7골 4도움. 왼쪽 윙에서는 공격 포인트가 없습니다. 토트넘은 지금 왼쪽 윙이 필요한데. 그러니까요. 이 선수가 예. 오른발잡이고 원래 왼쪽 윙이었는데 왜인지 모르겠지만 이번 시즌은 오른쪽에서 더 훨씬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좀 정발로 썼을 때 좀 좋은 선수라고 봐야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쿠두스랑 겹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거기다가 디오망데의 이제 뭐 강점은 일단 뭐 이 선수는 볼을 끌고 가는 능력도 굉장히 좋고, 예, 그 드리블에 일단 강점이 있고 거기다 수비 가담도 엄청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태클 앤 인터셉션이 굉장히 높게 올라가 있는 거죠. 네. 수비 가담도 많이 하고 재주는 굉장히 많은 선수긴 해요. 예, 재주는 많고 거기다가 이제 프랭크 감독이 좋아할 만한 유형의 선수거든요. 몸싸움도 상당히 괜찮게 하고, 예, 그러면서 이제 이게 뭐 기대 득점과 기대 도움 90분당 이거 합친 것도 지금 23세 이하 선수들 중에서는 가장 높고, 그래프가 흡입차랑 함께 예, 가장 높은 편이고, 네. 그리고 또 이제 그 전진 볼 전진 캐리랑 그 5m 이상 끌고 가는 거랑 드리블 성공도 상당히 상위권에 있는, 예, 그간 잠재력은 굉장히 좋은 선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어린 선수다 보니까 데려와서 좀 키워야 되는 그런 선수이기도 한데, 네. 어쨌든 토트넘이 좀 윙어가 급한 상황에서
어떤 선수를 영입할지 이런 것들도 좀 지켜보는 재미가 있을 것 네.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토트넘과 연결되고 있는 선수 중에서는 이 선수 제가 예전에 얘기를 했었죠. 네, 예, 그 사이드 엘 말라라고 요즘 그 분데스리가에서 굉장히 핫한 선수. 그렇죠. 심지어 독일 대표팀에도 승선했는데, 예,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바로 21세 이하 대표팀에서 뛰면서 그러면서 A매치 경기는 출전은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나겔스만 감독이 어쨌건 대표팀에 호출할 정도로 굉장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인데, 이 선수 같은 경우는 본인을 스트리트볼러, 그러니까 길거리 축구하는 선수라고 해가지고 드리블에 굉장히 강점이 있고 자신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분데스리가의 그 어떤 수비수도 두렵지 않다, 이런 얘기도 했고, 그러니까 형도 같이 선수라고 했잖아, 켈른 예. 선수. 형이 우파메카노는? 이렇게 물어보니까 좀 위험했지만은 어쨌건 그래도 잘 상대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 약간 좀 당돌한. 참고로 이 선수 레바논계입니다. 예, 그건 레바논 이민자 출신이에요. 예. 예, 근데 어쨌건 간에 이 선수 같은 경우는 바이언, 그리고 맨유, 그리고 토트넘 등과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엘말라 같은 경우도 이번 시즌 15경기, 그것도 출전 시간도 이 선수 너무 어리다 보니까 많진 않아요. 도리어 디오망대보다 더 짧잖아요. 네. 678분을 뛰었는데 6골 3도움. 득점 생산성이 현재로서는 미쳤다. 어마어마하네요. 예. 거기다 이 선수는 토트넘에게 조금 더 나은 부분이 그 왼쪽 윙에서 4골 3도움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왼쪽 윙이 가장 본인이 잘 뛰는 자리예요. 네. 그래서 왼쪽 윙을 필요로 하는 토트넘한테는 조금 더 유용한 옵션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거기다 이 선수가 신체 조건도 상당히 좋거든요. 윙인데 187이에요. 그래서 이제 최전방 공격수로도 뛰게 한 경력이 있을 정도로, 예, 조금 가지고 있는 툴 같은 것들은 괜찮은데 아직은 경험이 조금 부족해요. 그래서 조금 볼을 끄는 습성이 있어요. 템포를 끊어 먹는. 예, 약간 좀 켈른에선 그래도 되지만은 다른 팀 가면은 그거는 조금 고칠 필요성은 있습니다. 특히 PL은 그런 게 용납이 되지 않거든요. 예. 예, 그렇습니다. 어쨌건 그래서 이 선수 같은 경우는 드리블 최상단이죠. 야. 예, 그 기대 예. 득점도 출전 시간이 그렇게 짧은데 6골 3도움이니까 기대 득점도 굉장히 높고, 예, 다만 이제 볼 캐리도 좋은데 이제 키패스 같은 거는 조금 더 늘 필요성이 있고, 이 선수 그냥 잡으면 볼 끌고 드리블하는 거예요. 예. 엄청나게 드리블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속도도 빠르고. 예. 근데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선수는 빅클럽들이 좀 눈여겨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과연 이 토트넘이 그들과의 영입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느냐? 저는 사실 아니라고 보거든요. 현재의 상황으로서는. 이런 것들은 토트넘 입장에서는 조금 더 협상을 잘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영입을 하고 싶다 그러면. 근데 뭐 엘말라 같은 경우는 프리미어리그에서 뛰고 싶다는 뭐 그런 얘기를 여기서 나오기도 했고요. 네. 프리미어리그를 선호한다는 얘기가 나왔고, 그러니까 출전 시간 가지고 이제 좀 꼬셔야죠. 너 오면 주전이야. 이런 약간 좀 느낌으로. 그런 식으로. 예.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여름에도 조금 연결이 됐었던 아클리우슈. 예, 이제 데일리 메일에서 보도를 한 건데요. 네. 예, 아클리우슈 1월 영입에 움직일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요. 근데 이제 아클리우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창의적인 미드필더예요. 패스에 강점이 있거든요. 보면은 패스 관련된 지표 그래프들이 다 위에 있죠. 예, 그럼 이 선수는 약간 플레이메이커형에 가까워요. 그리고 이 선수도 수비 가담은 좀 열심히 합니다. 그 가로채기라던가 태클이 상당히 높습니다. 다만 이 선수는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공격형 미드필더 형에 가까워요. 스타일적으로는. 물론 오른쪽 윙에서 가장 많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은, 오른쪽 윙에서 나오다 보니까 사실 지금 만약에 쿠두스가 왼쪽 윙으로 보직을 바꿀 수 있다면은 그러면은 뭐 조금 더 선택지가 많을 수는 있긴 한데, 뭐 그 아클리우스라던가 아니면 앞에 디오망데라던가. 네. 근데 쿠두스가 오른쪽을 고집을 한다면은, 실제 쿠두스가 토트넘 왔던 이유 중에 하나도 오른쪽 윙에서 뛰게 해준다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예, 나 왼쪽에서 뛰기 싫다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될지가 관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 선수는 어쨌든 만약에 쿠두스가 고집한다 그러면 좀 그 명단에서는 좀 빠질 수도 있겠네요. 예. 왜냐면 디오망데는 차라리 원래 왼쪽 윙에서 뛰던 선수니까 이번 시즌만 좀 이상하게 왼쪽 윙에서 득점 포인트가, 공격 포인트가 안 나오는 걸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하지만 아클리우슈는 애당초 공격형 미드필더 아니면 오른쪽 윙 선수기 때문에 조금은 그 부분에서는 맞지 않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좀 더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토트넘이 과연 어떤 윙어를
영입하게 될지 이런 것들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토트넘에 있었던 타카이 코타, 이 일본인 선수가 결국에는 우리 옌스 카스트로프와 동료가 됐습니다. 예. 일단 메넨글라드바흐로 임대를 갔는데요. 뭐 그러니까 라인 슈퍼스트라던가 이건 이제 그 라인 지역지거든요. 라인강 지역지인 거고. 그리고 또 이제 빌트지에서는 영입 옵션이 있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고요. 오, 네. 예. 반면에 이제 그 디애슬레틱에서는 영입 옵션 없다. 예,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이건 조금 더 지켜봐야 됩니다. 근데 영입 옵션이 있다면은 그러면 토트넘이 일찌감치 포기하는 거에 가깝게 되는 거고, 아니면 없다면은 그래도 타카이 코타를 키워서 써먹을 생각이 있다라는 거에 가깝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예, 근데 이제 뭐 타카이 코타 같은 경우는 사실 일본 무대에서는 센세이셔널 했죠. 예, 그러니까 뭐 17살에 주전으로 나서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또 이제 지난해 영플레이어상을 수상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A매치에서도 4경기 출전을 하긴 했었는데, 문제는 토트넘 오자마자 발부상을 당했죠. 그렇죠. 예, 아니 발부상을 당한 상태에서 왔죠. 예, 그러면서 이번 시즌 단 한 경기도 뛰지 못했습니다. 예, 그렇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근데 이제 그러면은 메넨글라드바흐는 왜 타카이를 영입을 했는가? 예, 메넨글라드바흐가 지금 센터백 기근입니다. 네. 저희가 지난번에 그 메넨글라드바흐 경기 입중계를 한번 했다가 중간에 끈 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먼저 실점을 연달아서 해가지고 예. 그때 이제 미드필더인 잔더가 센터백에 섰잖아요. 그래서 많이 흔들렸잖아요. 네. 그럴 정도로 지금 메넨글라드바흐는 센터백 기근이에요. 왜냐면은 원래 마빈 프리드리랑 치아로디아도 있는데 이 두 선수가 다 부상이에요. 두 선수가 다 부상이고, 그러면은 전문 센터백은 엘베디랑 케빈 다익스 딱 두 명밖에 없어요. 네. 전문 센터백은. 그리고 오른쪽 풀백인 스컬리가 오른쪽 스토퍼로 나서거든요. 이 팀이 3백스잖아요. 그렇죠. 3백스인데 이렇게 선수가 없으면은, 그러다 보니 잔더가 센터백 나와서 털렸던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센터백 영입이 최우선 목표였고 이번 겨울에. 네. 그래서 바로 영입을 한 겁니다. 그래서 타카이는 아마 저는 출전 시간을 상당히 많이 부여받을 걸로 보이긴 해요. 예. 어쨌든 백포를 써도 이 전문 센터백 한 3-4명씩은 데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백스리를 쓰는 팀은 더 많은 선수를 데리고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메넨글라드바흐는 센터백이 필요한 상황에서 타카이 코타를 영입한 것 같습니다. 예. 임대 영입이죠. 그렇죠. 예. 그러면서 좀 메넨글라드바흐가 아시아 선수들이 정말 많아졌어요. 예. 예. 그러니까 원래도 메넨글라드바흐가 아시아 선수랑 좀 인연이 있었던 팀이었거든요. 뭐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오츠유키도 있었고, 그리고 이타쿠라코가 사실 가장 성공했던 메넨글라드바흐 선수, 일본인 선수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후쿠다 시오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마치노 슈토 현재 그 공격수로 뛰고 있는 거의 뭐 주전급으로 나오고 있는 선수긴 하거든요. 네. 예, 거기에 더해서 이제 그 타카이도 가세를 한 거고, 그리고 또 이제 현재 팀 내 아시아 선수 예, 마치노 슈토의 케빈 다익스는 원래 그 네덜란드에서 태어나고 자라긴 했었지만은 인도네시아 대표팀으로 귀화를 했죠. 그렇죠. 인도네시아 계다 보니까 그래서 케빈 다익스, 그리고 또 이제 옌스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인 어머니랑 이제 독일인 아버지 사이에서 독일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은 한국 대표팀을 선택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타카이까지 4명의 아시아 선수가 뛰게 됐습니다. 이 부분은 타카이가 팀에 적응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도움이 되겠죠. 이 단순히 아시아 선수만 있는 게 아니라 일본 선수, 같은 국적의 선수가 있기 때문에 적응하는 데 있어서는 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러면 토트넘은 왜 메넨글라드바흐로 보냈는가? 부시코비치의 성공 사례를 보는 거죠. 그렇죠. 예, 부시코비치 지금 함부르크에서 엄청 맹활약을 펼치면서 예. 뭐 올해의 루키 거의 기정사실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브레멘 상대 원더골. 예. 네.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이번 시즌 분데스리가에서 13경기 나와서 2골 기록하고 있고 주전으로 나오고 있고요. 예, 이 선수가 물론 패스 능력은 떨어져요. 뭐 포워드 패스라던가 성공률이라던가 뭐 이런 패스 능력은 떨어지는데 네. 볼을 끌고 올라가는 능력도 있고, 무엇보다도 수비적인 지표가 괴물이죠. 예. 예, 특히 공중볼은 동나이대에서 상대할 선수가 없어요. 근데 키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리고 이 공중볼을 바탕으로 골을 많이 넣잖아요. 이 그렇죠. 선수가 예. 수비수인데 사실 이 선수가 벨기에 리그에서도 이미 8골을 넣고 온 선수예요. 예. 그러다 보니 공중볼 능력은 동나이대에서는 비교할 수 없는 선수다. 예. 어쨌든 뭐 이렇게 부시코비치의 사례를 보고 타카이 코타를 메넨글라드바흐로 임대를 보낸 토트넘인데,
좀 이번 이적 시장에서 과연 토트넘은 어떤 영입을 하게 될지 이런 것들도 좀 궁금하고 아직 이적 시장이 많이 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빅네임들이 팀을 옮기게 될지 이런 것들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